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그 시리어스 커피 이제 주인이고요. 여기 그 공연하고 컨텐츠 제작 등등을 하는 그 작업의 자유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병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그 행사를 진행했지만 이렇게 꽉 찬 적은 처음이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2017년부터 그때는 여기 홀이 없었고요. 1층에 이제 그 커피숍 안에서 그 화음회라는 작은 음악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두 번째 오늘 출연하실 피아니스트 심윤선 선생님하고 같이 의기투합이 되어서 당시 이제 심 선생님은 저희 시러스 커피의 단골 중에 한 분이셨고 요새는 자주 안 오시는데 그때는 자주 오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쪽에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음악 감상회 형식의 일종의 살롱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정기적으로 하고 싶어도 뭐 이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던 차제에 관악구청에서 뭐 약간의 지원을 받고 특히 이제 상록보육원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 기쁩니다. 저기 그런 의미에서 여기 상록보육원 원장님, 부청한 선생님 저기 잠깐 좀 일어서서 인사라도 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록보육원에 부창하 원장님이 또 외부 행사가 또 늦게 있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예술인 마을 예술제를 준비하는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의미 있게 또 같이 하게 돼서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와 보니까 공간이 너무 또 아기자기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좀 부탁드리려고요. 저 우리 시러스 사장님께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릴까요? 자,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저의 해설이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의 해설을 짧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탁 앙상블 이제 김승세 선생님하고 정한 선생님께서 앙상블로 멋진 연주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피아니스트 심윤선 선생님께서 두 곡의 피아노 곡을 연주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성악하시는 고은혜 선생님께서 또 이제 멋진 노래를 선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수영 선생님께서 반주를 함께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주가 끝나고 나면 약간 이제 의자를 밀고 혹은 의자를 뒤로 밀든 앞으로 밀든 약간의 이제 와인하고 음료를 곁들인 리셉션이 있을 거고요. 그때 연주자분들하고 또 우리 동네 분들일 테니까 함께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약간의 이제 뭐랄까 아주 짧은 매우 짧은 좀 뭐랄까 강연이랄까 강의랄까라는 걸 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을 좀 보면은요. 이제 바흐의 첼로 독주를 위한 서곡 엘가, 히사의 시조, 차이콥스키, 여인의 향기, 하얀 겁탑. 이 두 개는 그렇다 치고요. 쇼팽, 베토벤 다들 들어보신 이름들이실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클래시컬 뮤직을 우리가 고전 음악을 접할 때 좀 놀라운 것은 그 음악이 아주 오래된 음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음악의 아버지를 바흐라고 하죠. 바흐가 제 기억이 맞다면 168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음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전 음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주도 그렇고 듣기도 사실은 어려운 가장 어떻게 보면 음악 중에서 도전하기 힘든 그런 장르의 음악이 고 한 몇백 년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그거는 다른 장르들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너무나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1600년대 후반에 그것도 독일의 사실은 이제 프로이센 제국이라고 이제 독일 이전에 독일 통일이 되기 이전에 이제 제국의 아주 내륙입니다. 아주 내륙의 어떤 곳에서 바흐라는 인물이 태어나고 어마어마한 곡들을 작곡하고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도 역시 독일의 영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모차르트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독일의 본에서 특히 베토벤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베토벤이 177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100년 정도 만에 베토벤이라는 이름이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바하 이후에. 놀랍죠. 오늘 짧게 제가 드릴 얘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랄까 힌트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사를 나눌 때 크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중세와 근대를 넘어가는 걸 어떻게 보느냐? 뭐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근대로 오는 과정에서 소위 이른바 우리 좀 세상을 좀 말되는 사회로 만들자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중세 시대 때는 말이 안 되는 사회였냐? 좀 말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왜 말이 안 됐냐면 우선 첫 번째로 계급이 존재했고요. 그러니까 영주와 기사와 농노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다른 존재들이에요. 말이 안 되죠. 다 인간인데. 두 번째로는 워낙에 카톨릭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한 명을 찍어서 저 사람은 악마야, 마녀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잡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시대에 사람들은 그래도 음악을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전의 음악들은 거의 대부분 춤곡입니다. 그래서 축제 때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잠시라도 놀아보자. 그래서 잠시 그냥 잊고서 춤추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 음악회를 가시면은 거기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스케르초 뭐 이렇게 써 있고 합니다. 그런 게 사실은 다 춤의 리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근대에도 남아 있게 되죠. 이렇게 말이 되게 만드는 게 그러면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좀 말이 되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크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르네상스라고 부르고요. 그 르네상스가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위 이른바 근대 민족 국가가 생깁니다. 근대 민족 국가는 이거는 국민 국가라고도 합니다. 이때부터 헌법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전부 기본권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씩 말이 되는 사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민족 국가를 만든 첫 번째 데는 1789년입니다. 실제로 베토벤이 살았던 시대하고 겹칩니다. 근대의 민족 국가의 성립, 근대성의 발흥과 클래시컬 뮤직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전에는 추상에 대한 생각이 약했습니다. 그럼 추상은 뭐고 구체는 뭐냐? 추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삶이 추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어디서도 볼 수 있나요? 보지 못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과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삶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삶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3개도 3개고 감 3개도 3개고 공깃밥 3개도 3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추상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3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중세시대에는 이 추상성이 매우 약했습니다. 추상성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다르게 생겼고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고 이름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인간이 아니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냐라는 추상의 단계에 오르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은
혹은 저 사람이 나라면 이렇게 했네라는 좀 어려운 말로 대상화가 가능합니다. 근대부터 이런 식의 지적 움직임이 강해졌던 거죠. 이게 음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모든 예술을 통틀어서 음악이 가장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음악은 음표로 이루어져 있죠. 얘는 무조건 도입니다. 얘는 무조건 도예요. 그런데 이 도를 목소리로 낼 수도 있고 첼로로 낼 수도 있고 피아노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음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악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표로. 극도의 추상성입니다. 이 추상성이 이때부터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하서부터. 그래서 오늘 음악을 들으시겠지만 음악 안에서도 구체적인 음악들이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음악들은 노래예요. 노래는 매우 구체적이죠. 가사가 있잖아요. 가사가 있으니까 성악은 상당히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음악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음악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성악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따라서 음악도 근대 이전에는 성악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추상적으로 변해갑니다. 실제로 19세기 후반에 큰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이 순수 음악 논쟁입니다. 순수 음악 논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표제 음악이라는 음악적 장르가 대두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제목이 있고 그 제목에 걸맞는 식으로 음악을 구성한다. 슈만이라고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슈만이나 이제 요하임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음악은 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추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 형식성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진 않지만 한슬릭이라는 음악 이론가가 그 이론을 이제 가장 유명한 형태로 정립을 합니다. 표제 음악은 리스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제목이 음악이란 건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음악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음악을 들으시면서 어떤 곡은 매우 추상적일 것이고 어떤 곡은 상당히 구체적일 것이고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들으시면 매우 재밌을 겁니다. 예를 들어 바흐 첼로 독주를 위한 소곡 이것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형식만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회전목마, 보르우마 우나카 베사 이거는 상당히 그 제목에 걸맞는 음악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한 가지 두 번째 심지민 선생님께서 하실 월광은 사실은 제목은 있지만 표제는 있지만 베토벤이 지은 건 아닙니다. 베토벤은 그냥 환상곡 풍으로라고만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는 달이 비치는 것과 비슷하지 않냐 해서 이제 지은 거기 때문에 베토벤은 상당히 반표제 음악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연주자들의 진짜 무대를 감상하시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이제 들으실 차이콥스키 사계하고 포로나 카세바베사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계는 이제 주로 아시는 건 비발디의 사계죠. 차이콥스키도 사계라는 곡을 작곡을 했고요. 이제 10월이니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피아노 독주로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포로나 카베사라는 말은 스페인 말로 머리 하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뭐 아무 뜻도 없어 보이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게 경주를 할 때 요만큼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막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그것처럼 남녀 사이가 조금 밀고 땡기고 조금 밀고 땡기고 하는 밀당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밀당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이제 즐겁게 감상하실 것이고 사실 굉장히 익숙한 곡입니다. 자, 이제 그 차이콥스키 사계 여기 정하영 선생님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모실까요? 아주 멋지죠. 네, 특히 10월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윤선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고요. 제가 이제 뭐 준비하는 동안 잠깐 곡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면 첫 번째 곡은 녹턴입니다. 쇼팽의 녹턴이고요. 녹턴은 보통 야상곡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는데 밤야자의 생각할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곰곰이 상념에 잠기게 하는 그런 곡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렇게 딱 뜻을 풀이하면 그렇지만 좀 약간은 큰 곡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을 보통 녹턴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다 아주 조용합니다. 녹턴 중에 2번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조금 치셨으면 한 번씩 다 쳐보셨을 거예요. 딱 들으시면 이거 어딘가 저 2층에서 그 뚱땅거리는 피아노 소리에서 들어봤는데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주해 주실 피아노 소나타 14번,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은 이제 월광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제가 붙어 있지만 베토벤이 붙인 부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사후 한 5년쯤 후에 누군가가 이제 붙인 그 곡인데 원래는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간 관계상 2악장은 빼고 1악장과 3악장만 연주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월광은 사실은 이제 베토벤의 초기 작품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1792년에 작곡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70년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2살, 3살 때 작곡을 한 곡이고요. 귀가 이제 먹기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만들었던 곡입니다. 사실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 시절에. 매우 유명한 곡이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제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라고 써 있죠. 저게 이제 어떤 느낌으로 쳐라 이런 건데 아다지오는 느리게고요. 소스테누토는 음을 좀 끌어라, 끌듯이 쳐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베토벤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프레스토 아지타토는 좀 이렇게 빠르고 격렬하게 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악장은 늘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윤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계시죠? 여기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이번에 연주하실 분은 성악가 고은혜 선생님이시고요. 정소영 선생님께서 반주로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계시고요. 정말 오늘 프로그램이 참 다채롭네요. 현악부터 성악까지 전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 연주해 주실 곡에 대해서 잠깐 아주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뭐 다른 곡들은 중간에 한 곡 더 넣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한 곡이 더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다른 곡들은 다 어디선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요 푸치니의 아리아 하나만 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푸치니는 소위 이른바 양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중에 한 명입니다. 베르디와 더불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고요. 베르디보다는 조금 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아주 유명하게는 뭐 토스카라든지 뭐 라보엠, 나비 부인, 굉장히 많은 곡을, 큰 곡들을, 또 이제 마지막 오페라로 투란토트, 굉장히 유명한 곡들 작곡을 했죠. 상대적으로 잔니 스키키는 그렇게 유명한 곡은 아닌데 약간 말년곡입니다. 나비 부인 짓고서 한참 이제 있다가 지은 곡인데, 잠깐 이제 그 흐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소위 이른바 오페라 부파입니다. 부파는 뭘 말하냐 하면은 코미디란 뜻이에요. 당시만 해도 부파가 그렇게 유행하진 않았는데 난데없이 푸치니가 작곡을 했어요. 어떤 식의 코미디냐 하면은 이제 어떤 한 그 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유서를 남겼는데 전부 다 교회에 기부하라고 유서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많은 돈을 왜 도대체 교회에 전부 다 갖다 바치냐? 우리한테 하나도 안 남겨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막 이제 소동이 벌어지던 와중에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약혼녀가 있는데, 그 약혼녀의 아빠가 아주 그 기지가 뛰어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잔니 스케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아주 좀 뭐 허름한 농부지만 아주 영민한 농부여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사태를 알리고 어떤 묘수가 있을지를 한번, 어떻게 우리가 유산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궁리를 시켜보자. 뭐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약혼자가 그 잔니스키를 데리고 오는데, 아주 이제 허름한 복장에 농부가 들어오니까 도대체 이놈 이런 사람이 뭘 우리를 처리해 주겠냐고 막 이제 또 소동이 벌어질 때, 그의 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란 이름으로 아버지가 이제 뭐라 그럴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부르는 노래고요. 이게 이제 오페라 자체는 크게 유명하지 않지만 소프라노들에게는 거의 항상 18번으로 들어가는 아주 그 소프라노들이 애호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잔니스키키가 이제 그 죽은 부호인 척하고 아직 안 죽은 것처럼 이제 해가지고 유서를 다시 쓰고 나눠 가지게 되는데, 잔니스키키가 알자는 지가 다 가지는 걸로 유서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잔니스키키가 유산의 알짜배기를 착복한다라는 코미디입니다. 그러나 이 곡은 상당히 좀 애절하죠. 왜냐하면은 그 무시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면서 이제 부르는 곡이니까요. 나머지 곡들은 뭐 그렇게 워낙 잘 알려진 곡이어서 그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만, 잘 듣시다 보면 두 번째 곡은 그런 어떤 스토리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고은혜 선생님과 반주자 정소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Bell'aria fresca, mare già
가사에는 있지 않은데 이 가을에밖에 부를 수 없는 곡이 있어서 제가 코스모스를 노래함이라는 가곡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달 밝은 하늘 밑 어여쁜 내 얼굴 달나라 처녀가 나의 입 맞추고 이슬에 모욕해 깨끗한 너의 몸 그대로 바람이 나를 껴안도다 코스모스라는 가을의 새앗이 외로운 이 맘에 나의 친구
한 번 더 모실까요? 네. 네, 고은혜 선생님하고 정소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걸로 오늘의 연주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간단한 리셉션이 있을 생각인데, 공간 관계로 아마도 이제 의자를 좀 접고 이쪽에 공간을 좀 만들어서 뒤쪽에 와인하고 음료하고 간단한 이 핑거풋이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같이 연주자분들하고도 대화 나누고, 그리고 여기 우리 다 주민들이니까 다 이제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